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불면의 밤을 보내던 이병철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부 총괄 대표에게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 걸세, 삼성은 적어도 1억 달러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건 반도체 도박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붙었다? 인텔이 붙었습니다. 반도체, 진짜 산업의 쌀, 미래의 석유, 인류의 먹거리라고 불리고 있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데요.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각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들까지도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칩워, 이 제목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데요. 누가 이 반도체 전쟁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칩워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몸살. 조금 그래도 힘을 내서 칩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겨야죠.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칩워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별책 부록에 이 책을 들고 나오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인생책이죠. 인생책이에요? 네. 그 정도예요? 예, 뭐 이야. 총균쇠급. 10년 전에 총균쇠 읽었을 때 저 사학과 출신이잖아요. 역사과 출신인데 역사과 출신으로서 평생의 고민이 뭐였냐면 왜 우리나라는 일본에 지배받았고 또 지금 역전했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고민들이잖아요. 네네네. 역사과 간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죠. 예. 가서 못 푸는 고민이지만 그 단초를 좀 총균쇠에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양인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화물을 가져오게 됐습니까? 우리는 왜 못 만들죠? 라는 그 얄리라는 그 원주민의 이야기를 답변하기 위해서 평생을 통해서 쓴 책이잖아요. 네. 그 책 한 권에 녹아있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어떤 뭐랄까 일생에 걸친 고민? 그게 총균쇠였다면?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반박을 받고 있는 책이지만 원래 학계는 그래요. 그쵸, 반박을 많이 받아야 좋은 책이야. 그러니까 무시한다. 이게 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팔렸구나. 네. 근데 베스트셀러인데 무시되는 책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예. 이 지금 제가 접어놓은 거 보십시오. 이게 한 700페이지 정도 네, 그 되는 정도인데 책이죠. 이제 예. 근데 이 굉장히 칩워라는 네. 책이 정말 좋은 책이고 사실 저도 반도체 어떤 기술, 어떤 산업 지형, 경쟁 구도에 대한 책은 몇 권 봤습니다만 이 책은 역사서 약간 무협지 느낌이 나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더라고요. 내가 아까 하려고 준비했던 걸 홀라당 가져가서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무협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단 이 사람의 글빨이 일단 글빨.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더라고요. 크리스 밀러. 예. 크리스 밀러가 국제사를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교수신데 이 사람이 또 그 사회주의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푸틴노믹스라고 푸틴이 러시아를 살릴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망신을 어떻게 보면 예측한 책이죠. 그런 것들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참고서죠. 이게 어떤 참고서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내러티브를 통해 알면 이게 금방 기억이 돼요. 뭔가 스토리 같은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바위 뒤를 돌아가면은 저 뒤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조심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네. 호랑이 신이 저쪽 금음달이 될 때마다 저기 강림해서 음기를 다 빨아먹고 시체만 남는다더라. 이러면 부르르 떨 거 아니에요. 여름밤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라든가 그 수많은 그 이야기 스토리들, 선정적인 이야기 스토리 뒤에는 그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명망 높은 노인들의 지혜들이 들어있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 보면 애기 아니면 할머니, 네.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전 근대 사회에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50 넘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평균 연령 기대 수명 25세인 세상에서 2배를 살거나 3배를 살았다. 이 사람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손주 손녀들한테 너네 아빠가 내 말 안 듣다가 그 꼴을 당했다라는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한 게
전래동화이고 스토리인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역사자니까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을 이걸로 되게 잘 녹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절 기교의 거의 거무왕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초에 어떻게 탄생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어떤 경쟁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예, 그리고 전문 용어 쓴 몰라도 책인데. 돼요, 이 책은. 아, 뒤에 근데- 다 나오니까. 아, 전문 용어. 근데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십사 도와드리려면 뭐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물어보세요. 우선은 그 반도체 종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반도체는 다 메모리 반도체, D램 그렇죠.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예, 단기 저장 장치에 해당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업계의 한 3분의 1 예. 정도이고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시스템 로직 또는 시스템 반도체들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인텔 인사이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 CPU,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외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자동차 수입할 때 되게 기다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1000개 정도, 차 한 대에 1000개 들어가는데 그 1000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냐면 말레이시아랑 중국, 일본 이런 데 있는데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제가 쉬운 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 아시죠?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이. 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 예, 센서가 달려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화장대, 저 화장실에 전등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거가 대부분 적외선 센서들과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논류 회로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어떤 큰 물체가 이 정도의 뭐 값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 왜 그 문 열리는 센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기계지만 이것도 전부 반도체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또 하나가 더 AI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AI 때문에 주식시장이 들썩들썩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반복 학습시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는 우리는 금방 아는데 고양이와 개로 구분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이 컴퓨터에게 수천 수만 개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고양이야 계속 개를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개 사진을 또 수천 수만 명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바로 또 그 GPU라고 해가지고 NVIDIA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뭐 주가가 엄청나고. 예, 네. 그래 병렬 그 계산을 해주는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굉장히 싼 비용과 저전력으로 아주 복잡한 계산이 아닌 단순 계산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CPU는 열도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는 기계. CPU는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풀어내는 거고 GPU는 GPU나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던 이 칩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습이 필요한 것을 위한 단순 계산이고 병렬 처리용 컴퓨터를 단순 만들어 계산을 들어간다. 많이 하는 게 GPU고. 예, 그래서 요새 보면 AI로 해서 그림 막 그려주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이 보면 전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많다라는 거 느끼지 많이 않아요? 베껴온 것. 네. 그 집어넣은 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화가의 화풍으로 그려줘.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려주고. 그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도서관이나 작가들이 전부 다 이 AI에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 내. 이런 소송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걸 돌리는 핵심이 바로 이제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 책에 대해서 키워드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단독으로 만들 수 없는 상품. 자동차용 반도체 그 공급망 문제 우리 겪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마트폰 한 대가 작동을 하려면은 그 안에 반도체만 해도 10여 개가 들어간다고 12개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예, 종류별로. 예,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게 예. 그 12개 안에 또 반도체가 수도 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AP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이 정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반도체가 AP라고 하면 스마트폰의 어떤 프로세서 두뇌인데 두뇌죠. 두뇌 안에도 여러 또 설계들이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그 설계를 틀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ARM이라고요. ARM. 기초 예, 그 바로 일본의 손정이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소프트뱅크가 한 가지고 있는 그 회사고 이 회사 이제 IPO가 되면 또 난리 나겠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키워드는 단독으로 만들 수 없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ARM의 어떤 설계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사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은 M1 칩이라든지 그렇죠. 뭐 A 시리즈의 어떤 자기들이 다 칩 만듭니다. 설계를 하는데 제조는 또 안 하죠. TSMC 갑니다. TSMC에. 예,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했고요. 아주 극초반에 삼성전자가 했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애플, 물량은 삼성전자가 되니까 경쟁자를 키웠구나 라면서 삼성전자를 끊고 초기, 그러니까 2006년, 7년 나올 때는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었고요. 그걸 지금 최근에는 대만의 TSMC가. 예, 모리스 창이라는 전설적인 사나이 이야기 오늘 계속 나올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병철 회장님의 정조영 회장님에다가 기술자 하나를 더 붙인 것 같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의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가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이 대만의 TSMC를 만들었죠. 기술에다가 기획에다가 실행력에다가 그쵸, 그 거의 뭐 실행력이 대단하고요. 특히 종합. 나이 75살 넘었는데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기가 뽑았던 후계자가 경영을 잘못하니까 바로 스톱시키고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그 불황에 또 한 번 뛰어들어서 직접 경영에 나선 뭐 노익장의 사나이고요. 모리스 창이라는 예. TSMC의 그리고 창업자. 뭐 이병철 회장이 만든 삼성전자는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또는 그 안에 들어가게 그렇죠. 되면 보조 디램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다 넣고 예. 여기에 또 배터리는 또 딴 데서 와이파이 뭐 이런 거 그 통신만 연결 오디오 카메라는 또 딴 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이걸 만들어내는데 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전부 다 사실 저희가 아이폰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 크리스 밀러라는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그 공급망에 깊숙하게 파고든 나라, 깊숙하게 파고든 기업이 성공했다.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과 실리콘밸리 어떤 접점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마죠. 엄마? 반도체 엄마. 거기서 태어난. 네, 태어난 네. 저희는 그 옛날 유럽을 비교하자면 빅토리아 여왕님의 모든 자손들이 유럽 왕가의 왕가를 구성한 것처럼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님 살아생전에는 전쟁이 안 났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린 전부 실리콘밸리의 자손들인 거죠. 그리고 그 자손인데 원래 그렇지만 그 목의 혈통이 발현된 그리고 그쪽의 기술의 융합처들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를 뭘 가지고 있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 가지고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있겠죠. 네, 네. 사람들, 그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거기 돈이 있어요. 실리콘밸리를 그 쥐고 흔드는 그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사람 인적 네트워크도 어마어마하지, 거기다가 돈도 확보되어 있는 그 실리콘밸리랑 떨어져서 반도체 개발을 못한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구소련. 또 90년 이전에 소련이 사실상 우리가 되게 소련의 군사 전력을 과대평가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렇게 박살나는 걸 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련에 대해서 또는 지금의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이유는 핵무기도 핵무기지만 재래 군사력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1990년 걸프전에서 그리고 이후의 전쟁에서 다 깨졌잖아요. 네. 왜 깨졌나? 반도체거든요. 첨단 기술. 그렇죠. 그 첨단 유도해서 특히 크루즈 미사일, 그죠? 지상을 아주 낮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형지물을 피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 격추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공중에 붕 떠서 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바닥에 착 붙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지형지물들을 파악하려면 GPS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연산 기억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 가지. 이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전부 다 돈 될 사람들, 뭐 국방부가 돈을 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사람들, 요거 잘하는 사람 누구야? 프린스턴 대학교에 누구? 이거 잘하는 사람 어디야? 대만에 모리스창 밑에 똑똑한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소련의 스파이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침투해가지고 빼가려고. 수많은 설계도를 가져갔거든요, 사실은. 아, 가져갔어요? 성공하죠. 그 러시아 스파이를 누가 당해요? 그 러시아 스파이들이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빼돌렸는데 결국 러시아가 새 출발하고 지금까지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과 그 네트워크들과 노하우가 녹아있는 최고의 집약체가 반도체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혼자서는 못하는 거고 한 나라 혼자서는 못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반도체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반도체 전쟁에서 특히 생산 부문에서 압도적인 1등이 바로 대만의 TSMC. 앞에서 우리가 모리스 창이라는 TSMC 창업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메모리 반도체는 1등이어도 파운드리, 즉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는 거의 지금 뭐 TSMC의 점유율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죠. 절반이 뭡니까? 네. 거의 10% TSMC는 네, 절대 항상 과반 50%에 이상. 육박한데 삼성은 한 10%대 후반, 20%를 못 넘고 있고 왜 이렇게 TSMC가 특출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리스 창. 창업자. 네, 이 사람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70년대, 50년 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이제 최고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자였죠. 이때 이 사람이 한 번도 중국 그 대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그 공산화될 때 탈출한 일종의 좀 지식인 가족의 출신이고요. 네. 이 사람은 1968년인가 처음 대만 갔던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3명의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로 특히 공정 기술 관리에서는 세계 넘버원이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 투자를 했던 인텔을 비롯한 그 수많은 그 미국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격 경쟁을 벌여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 그 유명한 이제 무어의 법칙 때문에 매 2년마다 가격이 반토막 나는 산업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기술 혁신이 가파르고 가격도 깎아주는 산업에서 공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6년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CPU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모든 회사가 그걸 전부 다 만들고 그걸 설계하는 건 바보짓이다. 설계하는 애들은 설계에 집중하고 만드는 건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따로따로. 이런 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또는 우리가 냉장고 문 앞에 섰을 때 자동으로 우리를 인지하는 그런 컴퓨터들처럼 굉장히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들 세상에 생길 거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1984년, 85년에 중국의 그 리고딩이라는 저걸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대만섬 모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전적인 의사결정권을 제공합니다. 모리창에게. 모리스 창에게. 그러면서 기업인에게. 와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이대로 가면 중국 때문에 대만은 나라 망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네. 중국이 오픈 78년에 경제를 오픈하고 7년 지나는데 저가 경쟁력은 중국에게 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가 경쟁력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대만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걸 느끼고 생존의 경쟁, 특히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그렇다면 중국과 맞서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딱 나왔죠. 자, 첨단 산업 그러면서 필립스를 끌어들여요. 이 사람의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필립스를 끌어들인 게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립스의 자회사가 ASML이에요.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공정 장비 회사. 네,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 회사를 끌어들이면서 단방에 투자를 얼마나 하냐면 5,8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필립스로부터 받는데 그 당시에. 이 지분이 27%. 그러니까 뭐 신의 한 수였다고 하는 이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뭐 아무리 적자가 나도 정부가 밀어주는 거죠. 왜? 모리스 창을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일단 이미 성공이야.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해야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지가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희대의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갔으면 중국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대만에 가서 이 사람이 그 네트워크 가지고 아까 다 했잖아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자. 네. 그죠. 원천 기술. 원천 기술. 예, 거기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후배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중국 사람 중에 똑똑하다는 애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따라오는 그 거죠. 몇천 명이 와요. 투자해주겠다. 몇천 명이 와요.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엄청난 거죠. 거기다 세 번째, 중국 정부가 애국하세요 하면서 재벌들한테 돈을 전부 다 죄송합니다. 삥 뜯어서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라는 자기 독자 칩을 설계하죠. 자, 근데 TSMC는 설계 안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새로운 AP를 하나 설계를 했는데 누구 맡겨요? 그걸 하지 않는. 그렇죠. 이 경쟁사가 아닌. 업계가 자기 걸 가져가서 얼마든지 새로운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삼성한테 져요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TSMC에 맡기겠어요. 그렇죠. 나를 경쟁사가 아니라 나를 고객사로만 모시는 그렇죠. 곳에 일감을 주겠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저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결론인데 만에 하나 양안 전쟁이 나서 TSMC 공장이 폭발당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상대의 그 주된 그 경제력을 파괴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전쟁이 난다면. 그걸 숨통 끊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주 산업단지에 있는 TSMC 공장을 파괴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은 셧다운됩니다.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대박이 나겠죠. 그러나 그건 뭐 정말 그건 인류가 우리 입장에서도 불행한 너무나 일이니까. 무서운 예, 이야기이고 하니까 예.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 물론 이제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을 지향하는 이른바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TSMC는 생산, 조립 제조. 가공업체, 조립 가공업체. 예, 파운드리. 철학이나 노선 자체가 다른 거긴 한데 그렇죠. 기술력은 뭐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어쨌든 여기 전력을 하고 있고 그 모든 돈을 여기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하고 있는 2000년대에 뛰어든 삼성이 80년에 지금 시작한 TSMC를 바로 따라잡는다라는 건 어렵죠. TSMC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TSMC가 아무리 반도체 잘 제조를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 메모리 각각의 반도체까지 경력이. 뛰어든다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쪽으로 돈 퍼부어라. 예,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저 키워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키워드 바로 들어볼게요. 다음 키워드. 일본의 시장 재패. 일본의 시장 재패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80년대. 한 40여 년 전, 40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뭐 소부장이라든 이런 쪽 빼고는 뭐 종합 반도체나 메모리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맹주였다면서요, 일본이. 거의 디램 반도체 쪽에서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했어요. 70%요. 그 디램 메모리 반도체를 처음 개발했던 곳이 인텔. 예. 근데 인텔의 점유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고요. 일본 때문에. 예, 특히 일본이 또 그때 당시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 그 컴퓨터 SD 카드 같은 예, 거. 그리고 요새는 하드 디스크도 이걸로 다 대체되죠. 예, 컴퓨터 SSD 딱 깔면 굉장히 부팅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모든 원천 기술이 또 도시바에게 있습니다. 도시바. 예, 그러니까 뭐 우길승천의 나라였고 반도체로 세계 인해서.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 됐는데 그 가장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오류 발생률이 칩 1000시간당 오류 발생률이 0.02%.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PC가 보급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가 쓰는 데죠? 기업이 쓰는 데죠. 기업들. 그리고 국방부가 쓰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류가 나면 어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런데 인텔이나 뭐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개발은 되게 잘하는데 공정관리 기술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리스 창 같은 이 동아시아 계열의 꼼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장비의 오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그 칩 제조사에서 만든 오류 발생률이 얼마냐면 0.09%. 자, 일본은 0.02, 미국 회사는 0.09.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류 발생률이 엄청 네, 4배고 그 중에 특히 저 밑에 쳐지는 회사는 오류 발생률이 0.26%였대요. 10배. 자, 근데 가격은 일본이 더 싸요. 아하. 왜 그렇죠? 우리 아까 대만이 어떻게 했죠? TSMC. 자, 해외에서 최고 뛰어난 지도자, 발명가, 리더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개발력들 다 데리고 온 다음에 정부가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몇십 년 동안 퍼부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우리는 고객 당신들의 사업 영역 침범할 뜻이 절대 없어요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렇게 뛰어들었죠. 자, 일본도 똑같았겠죠. 자, 어떻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본계 천재 과학자들 다 데리고 오고 또 미국의 통상산업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의 모델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또 세 번째 미국은 그때 폴 볼커 1980년입니다. 네. 폴 볼커가 정책금리를 막 인상하던 때인데 네. 그때 정책금리 얼마냐면 20%.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대출금리 20%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미국은 6% 정도의 대출 받아요. 이게 정책 자금으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등에 업고. 뭐 그래서 또 그 일본 기업들이 그때 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죠? 네, 네. 잘 나가네. 예, 10,000포인트가 바로 40,000포인트 가죠. 그러니까 막 맨날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자한 돈을 가지고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회사 히다치. 벌써 히다치 그러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일본의 그 7개 반도체 회사 중에 네. 리더였죠. 이 히다치가 한 해에 투자하던 돈이 30억 엔, 우리 300억 원 정도 되겠죠. 네. 그게 84년 되면 얼마를 투자를 하게 되면 800억 엔, 8천억. 그때 8천억. 예. 지금 돈 가치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해 우리나라 물가가 84년에 비해서 한 10배는 올랐잖아요. 그 물가가 10배 올랐다는 거 생각하면 연 8조를 투자를. 현재 돈 가치로. 이 정도의 돈을 퍼부어 버리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일본은 못 이긴다. 이런 계산이 섰죠. 참 재밌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잘 나가던 일본이었고, 근데 이제
원래 항상 잘 나가면 어디선가 한 대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을 한때 많이 지원을 해줬던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뭐 미일 반도체 협정도 이야기가 곧 나올 텐데 그런 그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D램 제조업체들은 지식재산권 도둑이다. 자국의 보조금을 너무나 쉽게 받고 거기다가 산업 스파이 의혹도 있다. 이게 예, 그 유명한 히다치 사건입니다.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둘 다죠. 실체가... 둘 다죠. 지금 중국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분명 중국이 예. 특히 캐나다의 통신장비 회사죠. 네. 노텔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통신장비 서비스 회사인 시스코의 기술을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다 요새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제 주어는 뺀 이유는 그 회사가 요새 완전히 지금 망조에 들었기 때문에 뺐고요. 이런 일들을 미국이 중국한테만 당했겠어요. 거기다 자유경쟁, 거기다가 또 미국은 되게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 이런 기술들을 빼간 가장 대표적인 아까 방금 제가 히다치를 한 이유가 히다치의 이 나루세라는 산업 스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딜 가냐면 세계 최대의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가 프레드 휘트니 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자회사인가 그럴 겁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역시 가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빼냈는데 이게 사실은 함정이었던 거죠. FBI 함정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그때 50만 불을 지출하면서 그 딱 빼내는 순간 잡히죠. 아, 뭔가 함정을 파놓은 건데.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역시 D램 쪽에 도시바 아까 이야기했죠. 네. 이 도시바 같은 경우는요, 1980년대 중반 세상의 간도 크지. 소련의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몰래 수출했다가 걸려가지고 역시 또. 아, 소련에다가. 예,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련이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이 조립하는데 한 세대 이상 뒤처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그 회사들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다 나오죠, 답이. 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네요. 많이 건드렸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 레이건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1990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에서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스마트 폭탄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 시장이 벌어질 때였으면 일본이 이거 가져간다고 그래서 사실 미국이 그렇게 화 안 내겠죠. 근데 그때는 자기 무기가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사실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네. 해봐야 알지. 네.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기가 소련 들어가고 또 일본이 여기서 특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시하라 신타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유명 정치가죠. 네. 이 사람이 미국을 각성시켰어요. 우리를 위한 애국자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한국 반도체 최대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이시하라 신타로의 예, 어떤...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펜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아... 동경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이시하라는 미국을 굴복시킨 방안으로 뭘 이야기했냐면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하라는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노력이 아닌 일본의 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거리 핵무기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건 그 모든 무기의 정확도는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 만든 반도체에 의지한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에게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패권도 끝이 난다라고 책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반도체를 믿고 미국 앞에서 뭔가 막 휘두른 거네요, 그냥. 예, 얼마 전 무서운 줄 모르고. 예, 얼마 전 중국이 했던 거랑 비슷한 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저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네. 예, 이제 바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다음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에 뛰어든 이병철. 저는 이 대목에서 예.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누르는 게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일본의 전성기를 누를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일본의 전성기는 90년대 초중반까지 가요. 반도체 협정 때문에 일본이 피해를 봤다 맞죠. 근데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그때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렸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으로 덤핑을 치다가 못하게 되니까 예. 가격을 인상해요. 그럼 더 비싸게 팔았던 더 거예요? 비싸게 팔았던 거죠. 아, 그걸 우리가 혜택을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 이병철 회장님이 왜 이제 님이라는 표현을 감히 붙였냐면 여기 이 책을 읽으면 이병철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막 솟아오릅니다. 모리스 창만큼 솟아오릅니다. 사실 존경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저는 이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건어물과 청과류로 먹고 살던 처음에는. 삼성상회 네.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었지만 이병철 회장은 크고 강하며 영원히 성장하는 산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주변에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1966년 미국 정부가 카이스트죠. 한국과학기술원 창립에 도움을 주고 미국 최고 수준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미국에서 교육받은 교수에게 훈련받은 펠로우 과정을 거친 한국인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인재 풀들이 늘어나는. 우리 아까 모리스 창이 네. 대만계 미국인들, 중국계 미국인들 다 거기 데리고 불러모았다. 뭐 이야기했죠. 네. 자, 우리는 사람을 키웠고요. 여기에 1980년대 초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리콘밸리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처절한 디램 경쟁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 2월 불면의 밤을 보내던 이병철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부 총괄 대표에게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 걸세. 삼성은 적어도 1억 달러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건 반도체 도박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붙었다? 인텔이 붙었습니다. 인텔의 바로 밤 노이스. 불세출의 경영자죠. 이 사람과 함께 여러 인텔을 만든 3명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밤 노이스는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밤 노이스가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적은 우리의 친구다.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웃었을 거예요. 80년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근데 밤 노이스는 딱 봤던 거죠. 인텔의 밤 노이스가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다. 그래서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겠다라면서 기술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공정기술 관리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 못한다 했죠. 대신에 예. 뭐가 돼 있죠? 거기는 원천기술, 원천 기술.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인텔이 그때 PC 시장에 막 진출하면서 IBM PC를 만들기 시작하던 때가 이제 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초중반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은 디램 시장을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앤디 글로브의 결단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텔을 만든 3명의 불세출의 지도자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밤 노이스, 이 사람은 천재 기술자. 그리고 무어의 법칙을 만든 고든 무어 박사님 고든 무어. 같은 경우는 이 공정 관리에 있어서 세계 천재. 그리고 마지막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앤디 글로브 같은 경우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인텔은 거의 쇠망기에 접어들었지만 네. 그때 80년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디램을 일본이 저렇게 치고 들어올 때 여기서 싸우기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라면서 모든 자원을 CPU 386, 486, 586 기억나십니까? 그 하던 거. 예, CPU에 집중하자. 그리고 IBM PC에 우리를 그걸 싣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때 세계 1위의 디램 제조 회사로서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인텔이잖아요. 자, 그 공장 어떡하죠? 미국이 입장에서 일본한테 줘요? 그럼 일본이 더 독점할 텐데. 그리고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말 그 사람이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되면 일본이 미국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 줄까? 했을 때 이병철 회장님이 저 주세요 하고 손을 들면서 인생을 건 결단한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모리스 창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TSMC에게 돈 엄청나게 지원해 준 것처럼 그때 얼마? 4억 달러 지원해 줍니다. 그때 돈으로 4억. 80년대 초반에 4억 달러. 83년에. 예. 그러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덤핑을 하는 전략을 펼치는 새로운 경쟁자가 디램 마켓에 들어오게 되면 네. 디램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만들어 파는 IBM PC가 잘 팔릴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따라서 삼성을 키워야 한다. 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리스 창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엔지니어, 기술자 출신이고 현지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런데 삼성의 이병철 선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또 활용을 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인텔이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말고 딴 데가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가, 태국이, 필리핀 누군가가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더 영어도 말레이시아나 네. 필리핀 영어도 잘 되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역사적 순간 어떤 흐름이 있는 살짝 변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그거를 그때 준비된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이 85년 TSMC, 83년 삼성 반도체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나라 모두 그러니까 정부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할 순간 오케이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불세출의 어떤 경영가들이 그때 그 자리에 존재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터전들이 열리는 새로운 시장에 TSMC 같은 경우는 인텔처럼 전부 다 혼자가 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 EDM이라고 부르는 디자인 하우스들의 출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마음, 이런 것들을 딱 읽어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 기회를 확 낚아챌 수 그래서 있었다. 이 치보어라는 책을 읽으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 이병철 회장 다루는 부분에서 잠이 안 와요. 전율이 느껴지죠. 예, 무협지 아까 그 말이 정말 그죠? 떠오르는 게 그냥 무협지인데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 등장한 느낌? 그렇죠. 뭐 그리고 극적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데 또 일본을 쓸었다는 게 또 우리의 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다음 또 키워드로 가시죠. 다음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을이지만 갑이 된 ASMR. 지금 시대에는 사실 우리 그 반도체 깊이 있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ASML이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 네. 이 회사 이름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을 중에 갑이죠. 을 중에 갑. 초갑 같은 을. 슈퍼 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슈퍼갑은 애플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폰을 얼마나 팔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마진. 시가총액 지금 이익률도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갑이 꼼짝도 못하는 을이 누굴까 생각하면 TSMC잖아요. 네. 그 TSMC와 인생의 공동체이자 생명의 공동체이자 그렇죠. TSMC에게 또 갑 중의 갑이 음. ASML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꼬리를 쫙 물고 있는 거죠. ASML이 이제 왜 중요해졌는가? 사실 이거는 첨단 공정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각공정이라는 걸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우리 옛날에 동파나 초딩 때나 중딩 때 만들었던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우리가 이렇게 긁고 예. 긁었죠. 예. 긁고 난 다음 산을 녹이면 산을 거기다가 싹 하면 제가 긁었던 부분은 산이 침투해서 네. 거기다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예. 산이 침투하지 않았던 다른 비닐을 씌웠던 뭐 실리콘을 씌운 부분들은 멀쩡하게 남아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화. 판화 찍었죠. 동파나 동파나. 애칭 똑같아요. 그 지금 우리는 손으로 찍었죠 이걸. 네. 근데 이제 레이저로 찍죠. 네. 근데 그 레이저 시각 기술이라는 게 점점 파장이라는 게 짧아져야만 더욱더 세밀한 걸 찍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하나 안에 옛날에는 모나리자가 필요했었는데 모나리자 하나 정도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정도였는데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저 지구상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찍은 뉴욕 시내 전경을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그 건물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머리 색깔까지 들어갈 정도의 정밀함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거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만들 때 현미경을 거꾸로 뒤집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거기다 놓고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랄대고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광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기에 유일하게 대응했던 회사가 바로 ASML입니다. ASML은 1984년 네덜란드 엔지니어 프리츠 반 하우트가 창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들 노하우를 다 주거든요. 왜 노하우를 주냐면 자기네 나라에 있었던 이 공정하는 회사가 망했어요. 일본하고의 경쟁에서 니콘한테 망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회사였지만 공정관리에서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코닥이었나요? 아니요, CGR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름도 기억이 몰라도 됩니다. 존재감이 없어서. 무슨 없어졌는데 뭘 그걸 네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는 필요한데 니콘이랑 캐논이 잘 나가는 걸 꼴을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카이스트급에 해당되는 그 미국 정부 국책연구소가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또 ASML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의 경쟁사들 니콘이랑 캐논은 렌즈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렌즈 장비 아까 이야기했던 예. 그걸 해주는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 기술에만 의지합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벌써 알죠 이제 우리. 왜? 그럼 그 자기 회사 내 인력만 가지고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한 회사 한 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가 그거였는데.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이 ASML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존재하는 최고의 부품. 자, 독일에서 뭘 가져오죠? 짜이지 렌즈를 가져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최고의 정밀도를 가지는 렌즈들이 필요한데 이 캐논을 비롯한 이 회사들이 전부 좋은 렌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럽엔 짜이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다 가져오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ASML의 창업의 모태가 어디냐면 필립스거든요. 네덜란드니까. 네. 근데 이 필립스가 어디 대주주였죠? TSMC. 예. 자, 됐죠. 그러니까 이 TSMC가 1985년에 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짜는 아니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당신들이 생산을 전부 다 대행해 드려요라고 말할 때 그 공정 장비를 일본에서 안 가져오고 ASML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생산 노하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TSMC의 창업 단계부터 어떤 거기에 식각 장비, 노광 장비가 필요해. 우리가 요거 유럽에 있는 모든 노하우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줄 테니까 우리랑 협업해라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래서 것들인 하나의 거죠. 그래서 연합체로서. 이 연합체고요. 이 ASML은요. 양생된 공작 기계 중에서 제일 비싼데 한 3억 불 정도 합니다. 한 대가. 예, 근데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네. 훈련된 ASML 직원이 그 회사에 파견되지 않으면 다룰 수도 없고요. 그렇죠. 또 ASML 직원은 기계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장비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직원이 한번 대만에 파견되면 거기서 쭉 상주하게 되는. 뭐 몇 년 못 써요.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아. 왜냐하면 기술이 금방 바뀌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ASML의 최첨단 장비,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네, 이름 도광 어렵죠. 장비라고도 하는 예, EUV 이 장비. EUV 장비가 그래서 TSMC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하고 삼성과 TSMC가 그- 돈을 싸들고 가서 그리고 이거가 예. 이제 수출이 중국으로 금수가 된 게 이제 치명타죠. 이제 다시 키워드로 가시죠. 다음 키워드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중국의 도전과 예고된 실패. 7, 8년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었죠. 지나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됐죠. 이제 근데 키워드가 예고된- 도전과 예고된 실패? 네, 중국의 예고된 실패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의 방향이 틀렸냐라는 거죠. 제조업 2025 무섭죠. 네. 너무 무서운데 이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완전히 틀려 먹었다라는 거죠. 음, 왜 틀려 먹었냐? 이게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부가가치 공급망에서 볼 때 중국 기업 6%, 미국 39%, 한국 16%, 대만 12%.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걸 보는데 여기다가 또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를 AI 특히 그죠? 이걸 생산해 나려면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여기다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네. 한국이나 대만이 간 길이 있죠. 간단하죠. 미국과 실리콘밸리,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기술의 어머니, 실리콘밸리. 그 실리콘밸리가 기술을 줘서 만든 네덜란드의 ASML, 네. 그리고 그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ARM. 음, 자, 이 모든 플랫폼,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을 버리고 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서 큰 쉐어를 가지는 대만 정도의 위치나 또는 한국 정도의 위치를 가지는 큰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2025는 뭘 의미하냐면 독자적 생태계, 독자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방국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경제의 상호 의존이 아닌 그 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아, 제조 2025의 계획의 우선 목표는 음, 중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산 반도체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간 길이죠. 다 기술 빼와서 우리가 만들어. 이게 쉬운 줄 옛날 알고. 90년에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게 노골적으로 될 때 특히 칭화 유니그룹을 비롯한 중국의 이제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M&A를 하는데 전부 실패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뭐 200조 정도에 달하는 돈들을 펀딩을 했는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도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아, 왜? 미국 첨단 입장에서 장비나 아니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 미국 입장에서 저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해서 대신에 여기 있는 기술들 이런 거 전부 다 미국한테 우리 다 로열티도 드리고요. 이건 또 여기 있는 장비나 여기 있는 것들이 군수 장비나 이런 때 적성국의 군수 장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저희들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여기 감독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네. 다. 네. 이번에 뭐 당장 러시아 관련된 금수 조치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왜? 우리가 사면 우리 거고. 너 우리 거지. 그리고 잠재적인 적국인데 저기에 의지하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기 정속되니까 우리 거 만들자. 네.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고 수많은 기업을 사들였어요. 근데 전부 다 2류, 3류 기업은 사들일 수 있지만 1류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TSMC 지분을 살라 그랬을 때 네. 실패했던 거라든가 네.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랜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 네.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로 DRAM 메모리 회사를 살 때 중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단호하게 노. 그리고 더 나가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칩법 발효죠. 네. 그래서 칩스법. 그래서 ASML이 만들고 있는 노광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이 한 대도 안 되죠. 네. 더 나가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새로운 신규 투자 들어갑니까? 못하게 하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서 미국에 못 파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국에서 YCTM이라는 아주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 헷갈렸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회사가 미국의 아이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 미국이 금수시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을 다 잃어버리는.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만들면 뭐합니까? 시장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네 시장 내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니콘이나 캐논이 자기네 독자적인 기술과 자기 독자적인 그 노하우만으로 시장을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EUV 장비, 노광 장비를 갖다 해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경쟁에서 패퇴했잖아요. 왜? 전 세계 모든 제일 좋은 걸 갖고 만들어도 만들기 힘든데 자기네만의 기술로 그리고 상대의 생태계와 단절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항한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어마어마한 비용과 반복적인 실패의 무사안에 따르는 어떤 노화의 상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중국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네. 그거는 이미 벌써 8년이 지났으니 쉽지 않은 거죠.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였고, 근데 중국은 다시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예고된 실패라고 또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대만이라는 거고, 대만은 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은 TSMC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국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중국에게도 또 중요한 땅인데, 과연 TSMC의 미래, 이 대만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빨리 아웃소싱 해야죠. 아웃소싱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딴 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애리조나 네. 이쪽에도 큰 거기도 공장 했고 짓는다고 큐슈에도 하나요? 짓는데 일단 미국 공장은 그 왕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왜? 같은 수율이 난리가 없죠. 아 그렇죠. 그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중국 대만의 그 타이페이시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주 산업단지의 그 거대한 클러스터의 노하우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감, 기술의 의지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기술의 총화인데 그걸 아리조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바로 돌아갈 것 같으면 누가 이 반도체 산업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큐슈로 간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이 리스크들을 해지하기를 전 세계의 투자자들, 반도체 관련돼 있는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대만에서 많은 설비들의 이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가 마무리되는 데는 저는 5년 안에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이 5년 안에 힘든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공습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스탑시켜 놓고 일단 아주 짧은 순간에 내가 여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설비 내 거니까 일단 가동은 파괴시켜 놓고 전 세계가 그래서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들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신속한 점령만 가능하다면 해볼 만한 게임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거고, 전 세계에서도 반도체 이 중요도 측면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심쿵 한 방 들어볼까요 지금? 네. 오늘의 심쿵 한방 칩 월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중국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끊어버려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시진핑은 성체를 공격하라고 외쳤고 이것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었다. 요 의미도 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대를 압도하는 전력으로 예. 승리하자는 이야기지 공존하자는 이야기는 여기 하나도 없죠. 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이 산업을 우리 걸로 만들고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의 기술에 남들을 종속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문구잖아요. 제조업 2025가 바로 이런 걸 갖고 있고 그러면서 2016년 한국의 한한령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네. 이루어지는 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중국의 이런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또는 세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계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또는 네트워크가 아예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네.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리고 이어질 그 수밖에 없다. 패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칩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혹시 이 책 어떤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을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수. 필수고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반도체 산업에 주식 투자 올인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하지 마라. 네. 네, 올인하지 마라. 여기는, 올인. 예, 여기는 되게 어려운 산업이다라는 걸 오늘 느끼셨을 거라고 그렇죠. 사이클도 생각해요. 있고. 이렇게 많은 그
경쟁자와 사업의 구도가 이렇게 바뀌는 산업에 초보자가 뛰어든다. 이건 거의 정말 기름을 쥐고 불섭에 뛰어드는 꼴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이거 좀 빨리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책을. 예, 우리가 한때 사실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중국이 우리의 내수시장. 뭐 이런 구호들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 그랬던 게 2015년 중국이 했었던 이런 말들, 시진핑 주석의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마지막 세 번째 산업정책 또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산업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중국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힘에서 뺏긴 것처럼 또 다른 전쟁터가 또 보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말고 반도체는 이렇게 저는 중국에게 희망이 없다고 보는 쪽이지만 2차 전지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 역시 또 하나의 새로운 결전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중국의 의지, 이런 중국의 태도들을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2016년 한한령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만드는 그 수많은 우리의 2차 전지가 중국 차에 실리지 못하면서 네, 보조금 그 못 시장을 받고. 잃어버렸던 경험들 하면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한번 체득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한번 정리된 느낌? 이런 걸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버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반도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하나의 종합적인 의미를 주는 역사서로 우리가 또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리스 밀러의 칩 워를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